경악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단단히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김정은의 분노를 폭발시킨 탈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잡아오라. 북한이 이례적으로 동맹국들에게 공조를 요청하며 추격에 나섰지만 그들은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철통 같은 감시망을 뚫고 생사를 건 탈출을 감행한 방법은 너무나도 기상천외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죽음의 땅에서 자유를 훔칠 수 있었을까요? 지금껏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목숨을 건 한 가족의 처절한 생존기가 시작됩니다. 사연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세부 사항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박철웅입니다. 노동당 39호실 비자금 운용 2부 부부장이었죠. 김정은의 통치자금과 핵개발 자금을 관리하는 최고 기밀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검은색 벤츠가 집 앞에 대기했고 전용 운전사가 문을 열어주면 당당히 노동당 청사로 출근했어요. 사무실 금고에는 수억 달러의 자금 흐름을 담은 장부가 있었고 제 서명 하나로 해외 비밀 계좌가 움직였습니다. 아내 영순과 24살 아들 성진, 21살 딸 미란이는 평양에서도 최고급 특권을 누렸죠. 보위부 전용 병원의 의료 서비스, 외화 상점의 수입품, 그리고 해외 유학까지 고려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4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린 총성, 단발이 아니었어요. 다다다다. 연발 사격이었습니다. 커튼을 살짝 열고 내다보니 아파트 중앙 광장에 시체 하나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보위부 트럭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서치라이트가 시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최성길. 바로 어제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39호실 일부 부부장. 저보다 직급이 높았고 김정은의 신임도 두터웠던 사람이었어요. 반역자 최성길을 즉결 처형했다.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차가운 목소리.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최 부부장이 왜? 저도 몰랐습니다. 어제만 해도 그는 웃으며 내일 보자고 인사했었거든요.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먼저 보위부 검은 차량이 우리 아파트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하루에도 서너 번씩 천천히 지나가며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수화기 너머에서 이상한 잡음이 들렸어요. 딸깍거리는 소리, 누군가의 숨소리. 도청이었죠. 이웃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했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급하게 내렸어요. 가장 결정적인 신호는 사무실에서 왔습니다. 박 부부장, 요즘 해외 송금 건이 많이 늦어지는군. 상급자인 김영철 부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죄송합니다. 중국 측 은행 문제가 있어서. 변명은 됐네. 자네도 알겠지만 요즘 위에서 많이 예민하시거든. 김 부장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조심하게. 최성길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최성길의 죄목이 뭔지 아직도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다음 차례가 저라는 것. 집에 돌아와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위험해.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성진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미란이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었죠. 아버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성진이의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한번 찍히면 끝이에요.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사라집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위장된 죽음을 맞거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순 없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북한을 탈출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특히 저 같은 고위 간부는 24시간 감시받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중국에서 온 조선족 무역상 리창호를 만났을 때였어요. 비자금 관련 거래를 위한 비밀 회동이었죠. 박 부부장님, 요즘 평양 분위기가 안 좋다면서요? 리창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들으셨소? 최성길 부부장 일 말입니다. 중국에서도 소문이 파다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리창호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어요. 보위부의 시험일 수도. 하지만 리창호의 눈을 보니 진심이었습니다.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소? 탈출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탈출. 그것도 저 같은 고위 간부가? 압록강 경비가 얼마나 삼엄한지 아시오? 철조망의 지뢰, 감시 카메라, 그리고 수면제가 있습니다.
리창호의 한마디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경비병들을 재울 수 있는 강력한 수면제요. 중국제입니다. 무색무취, 음식에 타도 절대 모릅니다. 미친 짓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창밖을 지나가는 보위부 차량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자유를 위해 싸워볼 가치가 있다고. 얼마요? 5만 달러입니다. 약값과 브로커 비용 포함해서요. 39호실 부부장에게 5만 달러는 큰 돈이 아니었어요. 비자금 일부를 빼돌리면 됐으니까요. 준비해 주시오. 그날부터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밤에는 탈출 준비를 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안록강 주변 정찰이었습니다. 국경 시찰이라는 명목으로 공식 출장을 신청했어요. 39호실 간부의 특권이었죠. 안록강변에 도착했을 때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2m 높이의 철조망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50m마다 감시 초소가 있었어요. 경비병들은 자동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군견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틈을 발견했어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교대 시간 직전 경비병들이 가장 나른해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도 인간이라는 것, 배가 고프고 술과 담배가 그립다는 것을. 다음날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일만 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담배 피우며 잡담하던 동료들이 침묵 속에 파묻혀 있었죠.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김태식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박 부부장님, 들으셨습니까? 뭘 말이오? 김 과장이 주변을 살피더니 속삭였어요. 어젯밤에만 12명이 끌려갔답니다. 외화벌이 부서에서만요. 12명. 그것도 하룻밤에. 죄목이 뭐요? 반당 종파분자, 간첩, 횡령, 뭐든 갖다 붙인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그리고 박 부부장님 조심하십시오. 위에서 39호실 대대적 정리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믿을 만한 곳에서 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다음 주 월요일. 딱 5일 남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보위부 차량 2대가 노골적으로 따라왔어요. 더 이상 숨기지도 않는 거였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족을 모았습니다. 5일 안에 떠나야 해. 아내가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정막을 찢었어요. 5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내가 체포될 거야. 그 전에 떠나지 못하면 우리 모두.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성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제가 군 동기들한테 알아보겠습니다. 뭔가 방법이. 안 돼.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이미 준비는 해뒀어. 그리고 리창호와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수면제 작전을. 미란이가 울먹였어요. 아빠,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요?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다른 선택은 없어.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리창호를 다시 만났어요. 평양 외곽의 한 폐공장에서였죠. 약은 준비됐습니다. 작은 유리병 하나를 건네받았어요.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성인 2명을 4시간 재울 분량입니다. 절대 과다 투여하지 마십시오. 영영 못 깨어날 수 있습니다. 손에 든 작은 병이 천 근처럼 무거웠어요. 경비병들에게 어떻게 먹이죠? 막걸리나 음식에 타십시오. 15분이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리창호가 지도를 펼쳤어요. 이곳입니다. 신의주에서 15km 떨어진 지점. 경비가 가장 허술한 구간이죠. 어떻게 아시오? 작년에 다른 가족도 여기로 빼냈습니다. 성공했어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불가능하지 않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브로커는 장덕수라는 사람이 국경 너머에서 기다릴 겁니다. 다음날, 저는 다시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현지 지도라는 명목이었어요. 경비 초소를 방문해 병사들을 격려한다는 핑계였죠. 초소에 도착하니 2명의 경비병이 있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김철민 상사와 리성호 일병이었어요. 고생이 많소. 여기 추운데 몸은 괜찮소?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부장 동지. 김 상사가 경직된 자세로 대답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양주 한 병과 담배 2보루를 꺼냈습니다. 이거 중국에서 들여온 건데 동무들이나 마시오. 2 병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북한 경비병들에게 양주는 꿈같은 선물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부부장 동지. 그 후로 이틀 동안 매일 저녁 그 초소를 찾았습니다. 과자도 가져가고 빵도 가져갔어요. 병사들과 친해지는 시간이었죠. 부부장 동지는 정말 자상하십니다. 리 일병이 웃으며 말했어요. 2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다들 자식 같아서 그래. 우리 아들도 군대에 있거든. 사실이었어요. 성진이도 장교로 복무 중이었죠. 이 아이들을 속이는 게 마음 아팠지만 가족을 위해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결정적인 정보를 얻었습니다. 내일은 교대가 늦을 것 같습니다. 김 상사가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왜요? 후임조가 당 학습 때문에 11시에나 온답니다. 우린 그때까지 버텨야 해요. 11시.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알렸어요. 내일 밤이야. 모두 준비해.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짐을 쌌습니다. 최소한의 것만. 돈 조금. 옷 몇 벌. 가족 사진 한 장. 성진이는 칼을 숨겼어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야죠. 미란이는 일기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것만은 꼭 가져가고 싶어요. 넷째 날 아침 출근하는 척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엔 가지 않았어요. 대신 비자금 일부를 빼돌린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죠. 5만 달러. 브로커 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만 달러는 새 삶을 시작할 자금이었죠. 오후엔 마지막으로 초소를 찾았어요. 내일은 못 올 것 같소. 평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아, 그러십니까? 아쉽네요. 김 상사가 진심으로 아쉬워했어요. 대신 이거라도 두고 가야겠소. 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안엔 막걸리, 4병과 빵, 과자가 가득했어요. 이렇게 많이 주시면. 추운데 고생하는 동무들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하지. 내일 저녁에 다 같이 나눠 먹으시오. 리 일병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부부장 동지 같은 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진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보위부 차량이 더 가까이 따라붙었어요. 내일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어요. 내일 이 시간엔 자유로운 땅에 있을 거야. 아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될까요? 정말 우리가 된다. 반드시 되게 만들 거야. 성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저희를 믿어요. 온 가족이 함께라면 못할 게 없어요. 미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창밖엔 보위부 차량이 여전히 서 있었어요. 저들은 모를 겁니다. 내일 밤 우리가 영원히 사라질 거라는 걸.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보위부 차량이 세대로 늘어나 있었어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오늘 낮에는 모두 평소처럼 행동해. 아침 식탁에서 가족들에게 당부했어요. 영순, 당신은 시장에 가는 척하면서 남은 현금을 모두 찾아와. 성진이는 오후에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하고 역 근처에서 대기해. 미란이는 학교 도서관에 간다고 하고. 알았어요, 아빠. 각자의 임무를 확인한 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란 걸 알고 있었죠. 박 부부장,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네. 꼭 참석하게. 김영철 부장의 말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내일이라. 저는 내일 여기 없을 텐데. 알겠습니다. 부장 동지.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수면제를 확인했어요. 작은 유리병이 주머니 안에서 차갑게 느껴졌죠. 오후 3시, 조퇴를 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래. 내일은 꼭 나오게. 김 부장의 의미심장한 눈빛이 등 뒤에 꽂혔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다 찾아왔어요. 8만 달러. 잘했어. 나머지는? 아이들이 가지고 올 거예요. 오후 5시, 성진이와 미란이가 돌아왔습니다. 준비 완료했습니다. 성진이가 작은 가방을 보여줬어요. 안에는 현금 2만 달러와 금반지 몇 개가 있었죠. 좋아.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자. 막걸리 4병을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수면제를 나눠 넣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미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리창호가 장담했어. 15분이면 골아 떨어진다고. 병을 다시 봉했습니다. 겉으로 봐선 전혀 표시가 나지 않았어요. 오후 7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각자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죠. 돈은 몸 여기저기에 나눠 숨겼습니다. 신발 깔창, 속옷 안쪽, 벨트 안에도. 한 번만 더 확인하자. 만나는 장소는? 강변에서 2km 떨어진 폐공장? 성진이가 대답했어요. 브로커 이름은? 장덕수. 암호는? 붉은 노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후 8시, 집을 나섰어요. 이상하게도 보위부 차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교대 시간이었나 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길로 이동했어요. 한꺼번에 움직이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먼저 저와 성진이가 출발했습니다. 보따리 장사꾼으로 위장했어요. 아버지, 긴장되십니까? 솔직히 무섭다. 하지만 해내야지. 30분 후 아내와 미란이가 따라왔습니다. 친척집 방문으로 위장했죠. 오후 9시 국경에서 5km 떨어진 곳에서 다시 만났어요. 다들 괜찮아? 네, 아빠.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걸어서 초소로 향했어요. 달빛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행이었죠. 오후 9시 40분 초소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김 상사와 리 일병이 안에 있을 겁니다. 여기서 기다려. 가족을 수풀 속에 숨기고 혼자 초소로 갔어요. 똑똑. 누구시오? 나요. 박 부부장. 문이 열렸습니다. 김 상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부부장 동지? 평양에 가신 줄 알았는데 급한 일이 취소됐소. 그래서 약속대로 이거라도 전하려고 막걸리 병들을 내밀었어요. 어제 드린 것도 아직 남았는데 특별한 날이니까. 오늘이 10월 10일 아니오? 당 창건일 전야제지. 거짓말이었지만 그럴듯했나 봅니다. 아, 맞습니다. 깜빡했네요. 리 일병이 기뻐하며 병을 받았어요. 같이 한잔하시죠. 부부장 동지. 난 운전해야 해서. 동무들이나 마시오. 김 상사가 병을 따며 웃었습니다. 그럼 저희끼리라도 축배를 들어야겠네요. 두 사람이 잔을 들었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당 만세. 김정은 동지 만세. 그들이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꿀꺽꿀꺽. 시원하게 들이켰어요. 좋은 술입니다. 중국산입니까? 비슷한 거요. 5분이 지났습니다. 리 일병이 하품을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졸리지? 10분. 김 상사도 눈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갑자기 피곤이. 13분. 리 일병이 의자에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잠깐만. 눈 좀. 15분. 김 상사도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부부장 동지. 죄송. 잠시만. 그리고 완전히 잠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의 숨소리를 확인했어요. 깊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성공이었어요. 밖으로 나가 손짓했습니다. 가족들이 그림자처럼 다가왔어요. 잘 잤어? 완전히 골아떨어졌어요. 이제 초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철조망 쪽으로 이동했어요. 리창호가 알려준 대로 철조망 한 부분이 느슨했습니다. 성진이가 펜치로 철사를 끊었어요. 찍, 찍. 철사 끊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지만 다행히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구멍이 생겼어요. 한 사람씩 통과할 만한 크기였죠. 미란이 먼저, 딸이 몸을 낮추고 기어갔어요. 다음은 아내, 그리고 성진이, 마지막으로 제가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경계 지역을 벗어났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강까지는 아직 500m가 남아 있었고 순찰대가 언제 나타날지 몰랐으니까요. 발소리를 죽이며 갈대숲 사이로 이동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조심했어요. 혹시라도 들킬까봐. 100m, 200m.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엎드려. 모두 바닥에 엎드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소리는 점점 멀어졌어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순찰대였나 봅니다.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300m, 400m. 드디어 강이 보였어요. 검은 물결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너머가 중국이었어요. 자유까지 단 한 걸음. 하지만 가장 위험한 한 걸음이기도 했죠. 강둑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10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물살이 생각보다 빨랐어요. 10월의 압록강은 차갑고 위험했죠. 수영할 수 있겠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해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성진이가 강물에 손을 담갔다가 움찔했습니다. 정말 차갑네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 같은데. 버텨야 해. 뿐이면 건널 수 있어. 사실 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어요. 강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북한 땅을 돌아봤습니다. 24년 동안 충성했던 나라. 이제 우리를 죽이려는 나라. 가자. 발을 물에 담갔습니다.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무릎까지 들어갔을 때 미란이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빠. 너무 차가워요. 조금만 참아. 조금만. 허리까지 잠겼어요. 물살이 우리를 밀어냈습니다. 서로 손잡아. 4명이 일렬로 손을 잡았어요. 성진이가 앞장서고 제가 맨 뒤에서 밀었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을 때였어요.
갑자기 상류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선이었어요. 잠수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덮쳤어요. 귀가 먹먹해지고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1분, 2분,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고개를 살짝 내밀었습니다. 순찰선은 50m 떨어진 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서치라이트가 수면을 훑었습니다. 다시 잠수, 또다시 물속으로. 이번엔 미란이가 버티지 못했어요. 물을 마시고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컥. 성진이가 재빨리 여동생의 입을 막았어요. 다행히 순찰선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희미해졌어요. 빨리 건너자.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강했어요. 우리는 계획했던 지점보다 훨씬 하류로 떠내려가고 있었죠. 아내가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못하겠어요.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성진이와 제가 양옆에서 아내를 부축했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상류에서 뭔가가 떠내려왔어요. 통나무였습니다. 거대한 통나무가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어요. 피해. 간신히 비켜났지만 미란이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아빠, 딸이 물살에 휩쓸려가기 시작했어요. 성진이가 재빨리 뛰어들어 동생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잡았어. 하지만 두 아이가 모두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미친 듯이 헤엄쳐 아이들을 쫓았습니다. 10m, 20m, 겨우 따라잡아 두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놓치지 마. 절대 놓으면 안 돼. 셋이 함께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드디어 발이 바닥에 닿았어요. 중국 쪽 강변이었습니다. 엄마는? 돌아보니 아내가 30m 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기다려.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체력이 바닥났지만 아내를 포기할 순 없었어요. 잡아. 아내의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 해변으로 올라왔어요. 4명 모두 강변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모두 무사해? 네, 아빠. 살았어요. 살았어.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어요. 중국 국경수비대도 있었고 북한에서 추격대가 올 수도 있었으니까요. 일어나. 빨리 움직여야 해. 젖은 몸을 이끌고 강변을 벗어났습니다. 100m쯤 걸었을 때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거기 누구? 중국말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중국 공안이면 끝이었으니까요. 그때 암호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노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따라오시오. 브로커 장덕수였습니다. 그를 따라 숲길을 걸었어요. 15분쯤 지나자 낡은 트럭이 보였습니다. 빨리 타시오. 트럭 짐칸에는 담요와 마른 옷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옷 갈아입고 몸 좀 녹이시오. 안전한 곳까지 2시간 걸립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짐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해냈어. 정말 해냈어. 성진이가 속삭였습니다. 아직이야.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는. 하지만 적어도 첫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북한을 벗어난 것이죠. 트럭이 1시간쯤 달렸을 때 갑자기 멈췄습니다. 검문이요. 조용히 하시오. 장덕수의 긴장된 목소리. 중국 공안의 검문이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트럭 짐칸을 비췄습니다. 우리는 짐 더미 아래 숨어 숨을 죽였어요. 뭘 싣고 가나? 농산물입니다. 단둥시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열어봐. 짐칸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이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빛이 우리가 숨은 곳 바로 위를 지나갔습니다. 미란이가 숨을 참느라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상 없군. 가도 좋아. 문이 닫혔습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첫 번째 고비는 넘겼소. 장덕수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검문이 있을 겁니다. 각오하시오. 새벽 1시. 트럭이 멈췄어요. 허름한 농가 앞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시오. 내일 다른 차로 갈아타야 합니다. 농가 안은 춥고 어두웠어요. 하지만 북한 감옥보다는 천국이었죠.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집주인 할머니가 조선족이었습니다. 뜨거운 라면을 먹으며 우리는 처음으로 긴장을 풀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해요? 한국까지는 최소 일주일입니다. 운이 좋으면 5일. 장덕수의 대답에 다시 긴장이 감돌았어요. 겨우 시작일 뿐이었던 겁니다. 북에서 추격대가 올까요? 올 겁니다. 특히 박 선생 같은 고위급은 더욱 그렇죠. 그럼 우린 걱정 마시오. 돈만 제대로 주면 안전하게 빼드립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북한 밖에서 잠들었습니다. 낡은 이불 속에서도 따뜻했어요. 자유의 온기였을까요? 새벽 4시, 장덕수가 우리를 깨웠습니다. 일어나시오. 움직여야 합니다. 창밖을 보니 다른 차가 와 있었어요. 낡은 승합차였습니다. 이걸 타고 국경을 더 멀리 벗어날 겁니다. 차에 오르기 전 북쪽을 돌아봤어요. 어둠 속 어딘가에서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손길이 닿기 전에 우리는 더 멀리 가야 했어요. 승합차는 새벽 어둠을 뚫고 달렸습니다. 운전석엔 장덕수, 우리 4명은 뒷좌석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선양까지 가는 동안 검문이 3번 있을 겁니다. 장덕수가 백미러로 우리를 보며 말했어요. 신분증은 준비됐습니다. 조선족 농민으로 위장했어요. 가짜 신분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은 우리 것이었지만 이름은 전혀 달랐죠. 저는 김철수, 아내는 이영희.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름들이었어요. 첫 번째 검문소가 50km 지점에 나타났습니다. 침착하게, 자연스럽게 장덕수의 당부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문소에 차가 멈췄습니다. 공안 2명이 다가왔어요. 한 명은 손전등을, 다른 한 명은 소총을 들고 있었죠. 어디 가는 길이지? 선양 친척집입니다.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요. 장덕수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새벽에 출발하기엔 이른 시간 아닌가? 멀어서요. 낮에 도착하려면 일찍 출발해야 합니다. 공안이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신분증. 우리는 조용히 가짜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공안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김철수, 농민이군.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조선족 억양을 흉내냈어요. 공안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손 좀 보여봐. 손을 내밀었습니다. 농민치고는 너무 깨끗한 손이었죠. 평생 펜대만 잡고 살았으니까요. 농민치고는 손이 고운데 요즘은 기계로 다 하니까요. 장덕수가 재빨리 거들었어요. 공안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가도 좋아. 차가 다시 출발했을 때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첫 관문 통과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죠. 2시간 후, 2번째 검문소. 이번엔 더 까다로웠어요. 트렁크 열어. 공안이 차 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짐 속엔 현금 10만 달러가 숨겨져 있었어요. 들키면 끝이었죠. 이 가방은 뭐야? 결혼 선물입니다. 옷하고 이불이요. 공안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돈은 이불 속 깊숙이 숨겨져 있었어요. 응. 통과. 2번째 관문도 무사히 넘겼습니다. 하지만 3번째가 문제였어요. 선양 입구. 가장 삼엄한 검문소였죠. 여기서부턴 다르게 가야 합니다. 장덕수가 갑자기 샛길로 빠졌어요. 정식 검문소는 너무 위험해요. 우회하겠습니다. 비포장도로를 1시간 달렸습니다. 덜컹거림에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공안이다. 장덕수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잡혔어요? 아직 모릅니다. 일단 따돌려야 해요.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미친 듯이 달렸어요. 미란이가 차멀미로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5분간의 추격전 끝에 장덕수가 숲길로 들어갔어요. 나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차를 세웠습니다. 조용히. 엔진을 끄고 숨을 죽였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지나갔습니다. 휴, 살았네요. 장덕수가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하지만 이제 차를 버려야 했습니다. 걸어야 합니다. 5km만 걸으면 다른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새벽 숲길을 걸었습니다. 춥고 어두웠어요. 발목까지 빠지는 낙엽을 헤치며 걸었죠. 아내가 비틀거렸습니다. 힘들어. 조금만 더. 조금만. 성진이가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1시간을 걸어 드디어 도로에 나왔습니다. 낡은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선양까지 2시간입니다. 트럭 짐칸은 야채 상자로 가득했어요. 우리는 상자 사이에 숨었습니다. 양파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참아야 했죠. 오전 8시, 드디어 선양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시였어요. 사람도 많고 건물도 높았죠. 여기서 이틀 쉬어야 합니다. 장덕수가 우리를 한 아파트로 안내했어요. 왜 이틀이나요? 남쪽으로 가는 기차표를 구해야 해요. 그리고 장덕수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추격대가 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우리를 찾는 건가요? 고위급 탈북자를 찾는다고만 들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작지만 안전했어요. 창문엔 커튼이 쳐져 있었고
먹을 것도 충분했죠. 밖에 절대 나가지 마세요. 장덕수가 신신당부하고 떠났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는 갇힌 새처럼 지냈어요. 창문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며 자유를 갈망했죠. 둘째 날 저녁, 장덕수가 돌아왔습니다. 기차표를 구했습니다. 내일 새벽 출발합니다. 어디까지요? 쿤밍입니다. 중국 최남단이죠. 거기서 라오스로 넘어갑니다. 라오스아, 처음 듣는 나라였어요. 안전한가요? 베트남보다는 안전합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태국에서 한국으로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새벽 4시,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역은 거대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죠. 따로 타세요. 같은 칸이지만 따로 앉아야 합니다.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 기차에 올랐어요. 36시간의 기차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북쪽에서 멀어질수록 안전해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10시간쯤 지났을 때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신분증 검사합니다. 또다시 가짜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승무원이 유심히 봤습니다. 조선족이시네요. 어디 가십니까? 쿤밍에 친척이 있어서요. 아, 그래요. 다행히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2시간 후 경찰이 탔습니다. 전체 검문입니다. 신분증 준비하세요. 이번엔 더 꼼꼼했어요. 경찰이 한 명 한 명 얼굴과 신분증을 대조했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김철수 씨? 네. 북에서 온 사람 아니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저는 연변 출신입니다. 연변 어디? 용정시입니다. 다행히 장덕수가 미리 알려준 지명이었어요. 경찰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결국 지나갔습니다. 36시간의 긴장된 여행 끝에 쿤밍에 도착했어요. 따뜻한 남쪽 도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간입니다. 장덕수가 말했어요. 라오스 국경까지 차로 6시간. 거기서 걸어서 국경을 넘습니다. 걸어서요? 정식 국경은 못 넘어요. 산길로 가야 합니다. 또다시 걷기라니. 하지만 자유를 위해선 뭐든 해야 했죠. 다음 날 새벽 우리는 국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쿤밍에서 라오스 국경까지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산악 도로를 따라 6시간. 차는 덜컹거리며 달렸어요. 국경 5km 전에서 내려야 합니다. 장덕수가 말했어요. 검문소를 피해 산으로 돌아가는 거죠. 오후 3시 울창한 정글 입구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부터는 걸어야 해요. 4시간 정도 걸립니다. 배낭을 메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열대 정글은 습하고 뜨거웠습니다. 북한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죠. 1시간쯤 걸었을 때 장덕수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쉿! 앞쪽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어요. 중국 국경수비대였습니다. 엎드려. 풀숲에 엎드려 숨을 죽였어요. 군인 4명이 지나갔습니다. 자동소총을 든 모습이 위협적이었죠. 저들한테 잡히면 끝입니다. 북송이에요. 장덕수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2시간째. 아내가 쓰러졌어요. 못 걷겠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열사병 증세였죠. 물 좀. 물통에 물을 머리에 부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계곡이 있어요. 거기서 쉬죠. 성진이가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24살 청년의 등에 업힌 50대 어머니. 그 모습이 처연했어요. 계곡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탈진 상태였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그니 조금 살 것 같았어요. 이제 반 왔습니다. 장덕수가 지도를 펼쳤어요. 저 능선 넘어가 라오스예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자유가 눈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장덕수의 전화였죠. 여보세요? 뭐라고? 장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알았어. 조심할게. 전화를 끄는 장덕수가 우리를 봤어요. 북한 보위부가 300만 달러 현상금을 걸었답니다. 300만 달러? 믿기지 않는 금액이었어요. 박 선생을 잡는 사람에게 준다고. 중국 공안도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300만 달러면 중국 돈으로 2천만 위안. 엄청난 돈이었죠. 그럼 우린 서둘러야 합니다. 소문이 퍼지면 모두가 우릴 쫓을 거예요. 일어나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더 빨리, 더 필사적으로.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정글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손전등은 쓰면 안 됩니다. 발각될 수 있어요. 어둠 속을 더듬더듬 걸었어요.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죠. 미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조금만 더 참아. 거의 다 왔어.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어둠 속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공포.
그리고 300만 달러의 눈먼 사람들의 추적. 2시간을 더 걸어 드디어 능선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불빛이, 계곡 아래 마을 불빛이 보였어요. 라오스입니다. 저기가 라오스예요. 감격스러웠습니다. 중국을 벗어난 것이죠. 하지만 가파른 내리막길이 문제였어요. 천천히 내려가야 해요. 미끄러우니까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그때 미란이가 미끄러졌어요. 10m를 굴러 떨어졌습니다. 미란아! 달려가 보니 다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아파요.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걷기 힘들어 보였죠. 내가 업을게. 이번엔 제가 딸을 업었습니다. 21살 딸이 어린아이처럼 제 등에 매달렸어요. 1시간을 더 내려가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라오스의 작은 국경 마을이었어요. 여기 안전가옥이 있어요. 장덕수가 한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라오스 현지인의 집이었죠. 사바이디. 라오스 말로 인사했지만 우리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집주인이 음식을 내왔습니다. 쌀국수였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자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이제 반은 왔어요. 장덕수가 말했습니다. 내일 비엔티안으로 가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됩니다. 한국 대사관. 그 말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그날 밤, 라오스의 작은 집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북한 보위부도, 중국 공안도 없는 곳에서 다음날 아침, 낡은 버스를 탔어요. 비엔티안까지 8시간. 버스는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논과 밭, 그리고 평화로운 마을들, 전쟁도 감시도 없는 일상의 풍경이 낯설었어요. 오후 5시, 비엔티안에 도착했습니다. 라오스의 수도였지만 평양보다 훨씬 작았어요. 한국 대사관은 내일 가야 해요. 오늘은 늦었으니까 또 하루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숙소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철웅 씨 맞습니까? 한국말이었어요. 누구십니까? 한국 정보기관에서 나왔습니다. 도와드리러 왔어요.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한국 정부 사람들이었어요. 북한이 총력을 기울여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다음날 새벽 그들의 차를 타고 대사관으로 갔어요. 대사관 문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내도 아이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7일간의 죽음의 여정이 끝난 것이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이제 서울로 가시면 됩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틀 후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행 직항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을 봤습니다. 작아지는 비엔티안의 풍경, 그리고 우리를 쫓던 모든 것들이 멀어져 갔어요. 3시간 후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자유의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특별 게이트를 통해 입국했습니다. 일반 승객들과 다른 통로였어요.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에스코트했죠. 검은 승합차를 타고 서울 근교의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셔야 해요. 신변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2층짜리 조용한 주택이었어요. 높은 담과 CCTV, 그리고 24시간 경비. 감옥 같았지만 안전한 감옥이었죠. 첫 일주일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39호실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39호실은 김정은의 개인 금고입니다. 연간 수십억 달러가 오갑니다. 어디서 그 돈이 들어오죠? 무기 수출, 마약 거래, 위조 달러, 해킹, 모든 불법 자금이 39호실로 모입니다. 조사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구체적인 계좌 정보도 아십니까? 스위스에 17개, 싱가포르에 23개, 중국에 45개 계좌가 있습니다. 제가 외운 계좌 번호들을 불러주자 조사관들이 빠르게 기록했어요.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 제재의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2주째부터는 생활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셔야 해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탈북민 정착 교육 시설이었죠. 거기서 3개월을 보냈어요. 한국의 역사, 민주주의, 경제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자유선거였어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다고요? 그럼요. 5년마다 선거를 해요.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컴퓨터 교육도 받았어요. 인터넷으로 전 세계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구글을 검색해봤습니다.
북한을 검색하니 수천 개의 기사가 나왔어요. 북한의 실상을 다룬 기사들이었죠. 이런 걸 자유롭게 볼 수 있다니. 미란이는 컴퓨터를 금세 익혔어요. 아빠, 여기선 유튜브라는 것도 있어요. 전 세계 영상을 볼 수 있대요. 성진이는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선 누구나 차를 가질 수 있대요. 믿기지 않았죠. 북한에선 간부들만 차를 탔으니까요. 3개월 후 드디어 사회로 나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어요. 정착금으로 5천만 원을 드립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이었죠. 처음으로 우리만의 집이 생긴 거예요. 감시도 없고 도청도 없는 진짜 우리 집. 첫날 밤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아내가 말했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네요.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물건이 많아요? 수백 가지 과자, 수십 가지 우유. 북한에선 배급받는 게 전부였는데 선택의 자유가 오히려 부담스러웠죠. 은행도 낯설었어요. 통장을 만들어 드릴게요. 통장이 뭐예요? 돈을 넣고 빼는 계좌예요. 북한에선 현금만 썼으니까요. 체크카드라는 것도 신기했죠. 이 플라스틱으로 물건을 산다고요? 네. 통장에 있는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첫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경력이 뭐냐고요? 북한 39호실이요? 그게 뭐 하는 곳인가요? 설명하기도 어려웠죠. 결국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중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게 도움이 됐어요. 성진이는 물류회사에 들어갔고 미란이는 대학 편입을 준비했죠.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정신적 고통이었어요. 악몽을 자주 꿨습니다. 보위부가 쫓아오는 꿈,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는 꿈.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흔들어 깨우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탈북자들이 흔히 겪는 증상이에요. 치료받으면 나아집니다. 매주 상담 치료를 받았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졌죠. 6개월이 지났을 때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선생님이 주신 정보로 북한 비자금 150억 달러가 동결됐습니다. 정말요? 네. 유엔 안보리에서도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보람을 느꼈습니다. 목숨 걸고 탈북한 의미가 있었던 거죠. 1년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였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며 아내가 감탄했어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미란이가 말했죠. 성진이는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늘을 날 수 있대요. 아버지. 북한에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죠. 2년째. 저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39호실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북한 정권의 실체를 알리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베스트셀러 될 것 같아요. 책이 나왔을 때 큰 반향을 일으켰죠. 언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북한 정권의 실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기자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한국 사회에 정착했습니다. 성진이는 결혼을 했고 미란이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리운 것들이 있었죠. 북에 남은 친척들, 친구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정착 3년째 되던 해, 특별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철웅 선생님, 미국 의회에서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국정원 담당관의 전화였어요. 미국 의회요? 네. 북한 인권 청문회에서 증언해달라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 39호실 부부장이었던 제가 미국 의회에서 증언을 하다니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죠. 의회 청문회장은 엄숙했습니다. 수십 명의 의원들 앞에서 선서를 했어요.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시간 동안 증언했습니다. 39호실의 비자금 운용, 핵개발 자금 조달, 그리고 인권 탄압의 실상을. 매년 수십억 달러가 핵개발에 쓰입니다. 주민들이 굶어 죽는 동안에도요.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왜 목숨을 걸고 탈북하셨습니까? 제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청문회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새로운 탈북민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하나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자유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가치가 있습니다. 새로운 탈북민들의 눈에서 희망을 봤어요. 저처럼 그들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아들 성진이는
이제 대기업 과장이 됐습니다. 아버지, 저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아들아, 북한에선 출신 성분이 모든 걸 결정했지만 여기선 능력이 인정받았죠. 딸 미란이는 의사가 되기 위해 의대 편입을 준비했어요. 북한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좋은 꿈이야. 응원한다. 아내는 탈북민 여성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제 돌려줘야죠. 매주 토요일 새터민 여성들과 김치를 담그고 한국 요리를 가르쳤어요. 저는 대학에서 특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실체를 젊은이들에게 알려야 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많은 대학에서 초청이 왔어요. 학생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엘리트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도 피해자예요. 체제의 피해자죠.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박 선생님, 저예요. 장덕수. 우리를 중국에서 빼낸 브로커였죠. 어떻게? 한국에 왔어요. 저도 이제 한국 시민입니다. 그도 조선족에서 한국인이 된 거였어요. 그때 정말 위험했죠. 300만 달러 현상금 때문에 저도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사람이 돈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약속은 지켜야죠. 그와 소주를 마시며 예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때 압록강을 건널 때 정말 무서웠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잡히면 저도 끝이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친구가 됐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박 선생님 가족을 찾던 북한 보위부 요원 5명이 체포됐습니다. 한국에서요? 네. 위장 입국했다가 잡혔어요. 아직도 북한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으니까. 그 무렵 성진이가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같은 회사 직원이었어요. 평범한 한국 여성이었죠.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며느리 환영해요. 결혼식장에서 눈물이 났어요. 북한에 있었다면 당에서 정한 상대와 결혼했겠죠. 하지만 여기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어요. 미란이도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아빠, 됐어요. 합격했어요. 온 가족이 끌어안고 기뻐했죠. 의사가 되면 무료 진료소를 열 거예요. 탈북민들을 위한 자랑스러운 딸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완전한 한국인이 됐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받았고 여권도 생겼어요. 이제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아내가 여권을 들고 감격해했죠. 작년엔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파리, 런던, 로마. 에펠탑이 정말 크네요. 빅벤도 멋있어요. 자유롭게 세계를 여행한다는 게 아직도 꿈만 같았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어요. 더 이상 감시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었죠. 어느 날 한강공원을 걸으며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 왔죠? 그럼 1000번 만번 잘한 결정이야.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유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정착 6년째, 저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ICC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북한 인권 범죄 조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주십시오. 네덜란드 헤이그로 가는 길은 멀었지만 의미 있었어요. 법정에서 저는 39호실의 모든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비자금이 연간 50억 달러를 넘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무기 밀매, 마약 제조, 사이버 범죄, 그리고 주민들의 강제 노동에서 나옵니다. 제 증언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됐어요. BBC, CNN, NHK,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폭로한 용감한 증언자라고 불렸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저를 공개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배신자 박철웅은 미제의 앞잡이가 되어 조국을 팔아먹었다. 조선중앙TV에서 제 사진을 공개하며 욕설을 퍼부었죠.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들이 그만큼 제 증언을 두려워한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 무렵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박 선생님,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으로 오시겠습니까? 정식 직장이 생긴 거였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39호실 경험이 있는 분은 선생님뿐입니다. 그렇게 저는 연구원이 됐습니다. 매일 북한 경제와 인권 상황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 보고서는 유엔과 미국 국무부로 전달됐죠. 박 연구위원의 분석 덕분에 제재가 더 정교해졌습니다. 상사의 칭찬이 뿌듯했어요. 어느 날 특별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철웅 동무인가? 북한 억양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누구십니까? 나다.
김영철이다. 39호실 전 상사였어요. 부장님? 어떻게? 나도 나왔네. 작년에 탈북했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충성스럽던 김 부장이 탈북이라니. 왜? 자네가 떠난 후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네. 39호실 인원 절반이 총살됐어.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자네 덕분에 살았네. 자네가 폭로한 내용 때문에 39호실이 해체됐거든. 우리는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한때 저를 감시했던 상사와 소주를 마시는 게 비현실적이었죠. 미안했네. 그때 자네를 의심하고 감시한 것. 어쩔 수 없었죠. 그게 시스템이었으니까. 이제 우리 둘 다 자유인이네. 그와도 친구가 됐어요. 탈북민 커뮤니티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매달 모임이 있었고 서로를 도왔죠. 새로 온 분들을 도와야 해요. 모임에서 만난 한 탈북민이 말했어요. 우리가 겪은 고통을 그들은 겪지 않게. 저도 멘토가 됐습니다. 새로 온 탈북민들에게 정착 노하우를 알려줬죠. 은행 가는 법, 병원 이용법, 취업 준비. 뭐든 물어보세요. 그들의 두려운 눈빛이 점점 밝아지는 걸 보는 게 보람찼어요. 성진이에게 손자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처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불렸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인이었죠. 감시도, 세뇌도 없는 세상에서 자랄 거예요. 우리 손자는 뭐든 될 수 있어. 대통령도, 과학자도, 예술가도. 맞아요. 이 나라에선 꿈이 자유예요. 아내가 손자를 안으며 말했죠. 미란이는 의사가 되어 종합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탈북민 환자를 만났어요. 제가 탈북민이라고 하니까 엄청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잘했어. 그분들에게 넌 희망이야. 10년이 흐른 지금 저는 자서전을 영어로 번역해 출간했습니다. From Room 39 to Freedom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아마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됐죠. 한 미국 독자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당신의 책을 읽고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영어로 썼더군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탈북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작년엔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북한 실상 알리기에 기여한 공로로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만났을 때 꿈만 같았죠. 박철웅 선생님 같은 분들이 통일의 가교가 될 겁니다. 대통령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픈 부분이 있었습니다. 북에 남은 사람들, 39호실 동료들, 이웃들, 친척들, 그들은 지금도 감시와 공포 속에 살고 있을 거예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 자유를 얻게 해주세요. 최근 들어 탈북민이 늘고 있다고 해요. 그들 중엔 제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도 있었죠. 선생님 책을 읽고 결심했어요. 저도 자유를 찾아야겠다고.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 그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인 것 같아요. 오늘은 2025년 7월의 일요일 아침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어요. 할아버지, 공원 가요. 5살 된 손자 준서가 제 손을 잡아 끕니다. 그래, 가자. 할머니도 같이 가실래? 네. 날씨가 좋네요. 아내가 미소 지으며 일어섰어요. 한강공원을 걸으며 자전거 타는 사람들, 피크닉하는 가족들을 봅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껴요. 할아버지, 저 비행기 어디 가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가리키는 손자. 저건 아마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일 거야. 나도 비행기 타고 싶어요. 그럼 타자. 준서는 어디든 갈 수 있어.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대화죠. 성진이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오늘 저녁 같이 식사해요. 미란이도 온대요. 그래. 뭐 먹을까? 준서가 좋아하는 치킨 어때요?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는 자유. 작은 것 같지만 북한에선 불가능한 일이었죠.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빠, 오늘 수술 성공했어요. 미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탈북민 할머니였는데 이제 건강해지실 거예요. 잘했다. 우리 딸 성진이도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 이번에 부장 진급 확정됐어요. 정말? 축하한다. 가족의 성공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 때문에 한계가 있었지만 여기선 노력하면 인정받았으니까요. 식사 후 TV를 봤습니다.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왔어요. 오늘 북한은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는 치킨을 먹고 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으니까요. 아빠, 통일되면 좋겠어요. 미란이가 말했어요. 그래, 언젠가는 되겠지. 그때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해야 해. 밤이 되어 일기를 씁니다. 매일 쓰는 습관이 생겼어요. 오늘도 자유로운 하루였다.
손자와 공원을 걸었고 가족과 저녁을 먹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다. 북에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길.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반짝입니다.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철웅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방금 탈북한 사람입니다. 선생님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또 한 명이 자유를 찾았구나. 축하합니다. 이제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서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도울 거예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 압록강을 건너던 그 밤, 차가운 물속에서 죽을 뻔했던 순간, 300만 달러 현상금에 쫓기던 공포, 그 모든 것이 오늘을 위한 과정이었구나. 아내가 차를 가져왔어요. 여보, 따뜻한 차예요. 고마워요. 둘이 나란히 앉아 창밖을 봅니다. 우리 정말 먼 길을 왔네요. 그러게요. 가끔은 꿈 같아요. 후회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내일은 월요일. 출근해서 북한 경제 보고서를 쓸 거예요. 점심엔 동료들과 식사하고, 저녁엔 손자와 놀아줄 겁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우리에겐 기적 같은 일상. 북한에 있을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자유로운 삶. 이것이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탈북한 한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뿌리내린 희망의 이야기. 언젠가 북한의 모든 사람들도 이런 자유를 누리길 기도하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도 자유로운 아침이 올 거라는 확신과 함께. 지금까지 북한 39호실 고위 간부였던 박철웅 씨 가족의 극적인 탈북 스토리를 들려드렸습니다. 300만 달러의 현상금을 피해 목숨 걸고 자유를 찾은 이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자유를 꿈꾸며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